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T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급성 콩팥 손상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영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영제는 우리가 CT뿐만 아니라 엑스레이나 초음파, MRI에서도 투여하는 그런 물질인데요. 이 조영제를 투여함으로 인해서 어두웠던 사진을 좀 더 밝게 볼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이 진단하기 용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물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CT를 투여할 때 쓰는 조영제가 요오드 조영제인데요. 이 요오드 조영제로 인해서 급성 콩팥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전을 살펴봤을 때는 아직 명확하게 알려진 기전은 없습니다만 가설로 제기된 부분이 바로 혈관을 수축시킨다거나 혹은 이런 염증 반응을 콩팥에 발생시켜서 콩팥을 망가뜨린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은 그 정의 자체가 다른 원인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콩팥 손상이 마침 조영제를 2에서 3일 이내에 투여했을 때 이러한 콩팥 손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조영제 관련 어떤 신병증이다 라는 용어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제 급성 콩팥 손상에서도 여러 가지 용어들이 이제 변화하게 되었고 KDIGO에서 급성 콩팥 손상을 제시한 그 정의가 현재도 쓰이고 있듯이 이 조영제 연관 급성 콩팥 손상에 대한 정의도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 기준보다도 이 KDIGO에서 제시한 KDIGO의 AKI 기준을 그대로 차용을 하면서 이 조영제 투여 이후에 발생을 했을 경우에서는 컨트라스트 인듀스드 AKI라는 용어를 쓰도록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때 이 컨트라스트 인듀스드 AKI라는 용어를 한국어로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조영제 유발 급성 콩팥 손상으로 번역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조영제에 의해서만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사실 조영제를 투여하면서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아니면 그때 뭐 체액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했다거나 저혈압이 생긴다거나 죽상 색전이 생긴다거나 이런 다양한 요인들과 우연찮게 조영제를 투여하는 그런 시점이 겹쳐서 콩팥이 망가지는 상황이 오히려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영제만이 잘못은 아니다. 그래서 조영제 연관 급성 콩팥 손상이라는 조금 더 순화된 그런 용어를 쓰자라는 그런 최신 트렌드가 현재 제시가 되었고 많은 연구에서 컨트라스트 어소시에이티드 AKI 조영제 연관 급성 콩팥 손상이라는 용어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변천 과정이 이렇게 순서대로 현재는 CAKI까지 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발생률은 사실 일반 인구에서는 적게는 0.6%, 많게는 2% 내외로 알려져 있고요. PCI 같은 시술을 받은 경우 그리고 조영제 CT를 받은 경우에서는 많게는 10%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특히나 이 조영제를 투여하고 나서 얼마만큼 급성 콩팥 손상이 발생하는지 봤더니 약 한 2.5% 정도 콩팥이 망가졌었는데 사구체 여과율이 30 미만에서는 사구체 여과율이 30에서 35인 그룹보다도 무려 한 4배 정도나 더 많은 비율로 콩팥이 망가졌던 그런 결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조영제로 인해서 콩팥이 망가지면 사실 대부분은 10일 이내로 정상 콩팥 수치로 회복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조영제를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투석을 해야 할 정도로 콩팥 기능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이제 PCI라고 해서 관상동맥 중재수를 받은 그룹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상인 그룹에서는 이 AKI 급성 콩팥 손상 발생 빈도가 5% 내외였었는데 투석하는 비율은 0.07%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사구체 여과율이 30 미만인 경우에서는 무려 급성 콩팥 손상이 발생하는 비율이 26%, 5명 중에 한 명은 콩팥이 망가졌다. 4명 중에 1명은 콩팥이 망가졌다. 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새롭게 투석하는 비율이 이전에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상인 그룹보다도 훨씬 더 많은 4.3%나 더 투석을 새롭게 시작할 정도로 콩팥이 망가졌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듯이 콩팥이 한번 망가지면 대부분은 경과가 좋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룹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조영제를 투여했을 때 더 조심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환자들이냐? 바로
애초에 콩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만성 콩팥병이 있으시거나 당뇨병성 콩팥병을 앓고 계시다거나 75세 이상의 고령이시다거나 우려성 신부종인이나 아니면 이런 진통소염제 같은 것들을 애초에 복용하시는 분들은 콩팥이 망가질 위험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검사를 할 때 이 투여하는 요오드 조영제가 삼투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점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과량을 사용할수록 콩팥이 더 망가질 위험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 조영제를 72시간 이내에 반복적으로 시행할 경우에서도 CT 반복 촬영이 콩팥 어떤 AKI 발생 위험을 높인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정맥으로 투여하는 그냥 단순 CT 촬영보다도 동맥으로 투여하는 뭐 PCI 중재술과 같은 이런 경우에서 더 콩팥이 망가질 위험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요오드 조영제는 사실 고3투압이 초반에 개발이 되었습니다만 이후로 이것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급성 콩팥 손상이 유발되었기 때문에 현재 FDA에서는 애초에 이 약을 쓰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삼투압과 이제 등삼투압이라는 이런 조영제, 요오드 조영제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제 저삼투압을 쓰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리라 생각을 하겠는데, 사실 저삼투압을 투여할지라도 우리가 등삼투압을 투여할지라도 저삼투압보다 더 급성 콩팥 손상이 많이 되는 경우가 연구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점도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삼투압과 이제 등삼투압 비교했을 때 이 오히려 등삼투압은 이렇게 삼투압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점도가 더 높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급성 콩팥 손상이 점도도 중요한 요인이 되겠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환자 측면과 이 요오드 조영제 자체 그런 검사 측면에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 위험 인자들을 점수화해서 위험 인자의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예방요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이 여러 연구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점수 체계를 임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고위험에 해당할 경우에서는 예방하는 요법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먹고 있는 약이 어떤 것들인지 잘 살펴봐서 그 약이 어떤 급성 콩팥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라든지 뭐 이런 항바이러스제라든지 뭐 ACE 이니비터나 ARB 이런 혈압 약제에 의해서도 콩팥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급성 콩팥 손상이 조영제로 인해서 발생할 그런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조금 다소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메포민이라는 것은 좀 더 근거가 충분히 쌓여 있는데, 이 메포민이라는 약이 어떤 조영제를 투여를 했을 때 콩팥을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젖산산증이라는 것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 산증이 1000명당 0.084명으로 굉장히 드물게 발생을 하지만 발생을 한다라면 굉장히 치명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예전에는 이제 사고체 여과율이 60 이상이라면 중단할 필요가 없고 60 미만일 때 이제 중단을 하도록 권고를 했었는데, 연구를 추후에 이제 진행을 해보니까 45에서 60 사이도 굳이 메포민을 중단할 필요가 없겠다. 젖산산증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일단은 45 이상은 중단 없이 투여하도록 현재 많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병원에서도 조금 그 폼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60 미만부터는 메포민을 중단하도록 권고했었는데 45까지는 일단은 톨러러블하게 봐도록 투여를 해도 된다라고 개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30에서 44 사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서는, 이 경우에서는 사실 임상의의 판단 하에 뭐 예를 들어서 급성 콩팥 손상이 이미 있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높으신 환자분들이라면 중단을 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정상적인 환자에서 30에서 44다. 그렇다면 중단을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30 미만이라고 하면 일단은 중단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언제 중단을 해야 되냐? 검사 48시간 전에 중단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언제 다시 투여하냐면 신기능을 재평가하고 나서 이런
조영제 연관 급성 콩파 손상이 없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 다시 투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물적 투여로서 이렇게 우리가 조영제 연관 급성 콩파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수액 투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액 투여하는 것이 이제 고위험 환자에게서 등장성 결정질 용액을 투여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0.9% 노멀셀라인 생리식염수를 투여해라라는 건데요. 일단은 삼구체 여과리 30 미만인 환자에서 투여를 하고, 30 이상인 환자에서, 그리고 혹은 투석하는 환자 중에서도 소변을 못 보는 무뇨 환자에서는 예방요법으로 이런 수액을 애초에 투여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3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44와 30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서는 언제든지 조영제 연관 급성 콩파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임상 이해 판단에 따라서 이런 등장성 결정질 용액을 투여해 볼 수 있겠다라고 현재 많은 연구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수액을 투여하느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0.9% 생리식염수를 이렇게 요오드 조영제 노출 전 4시간, 노출 후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이렇게 kg당 시간당 1cc로 투여를 해보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CT 전후에 4시간 동안 시간당 kg당 1cc per hour로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경구 수액 투여가 어떤 콩팥 손상의 예방을 한다라는 연구 결과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위험 요인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는 콩팥을 예방하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수액을 투여해야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N-아세틸시스텐, 우리가 뮤테란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약을 투여를 했을 때 어떤 급성 콩팥 손상이 줄어드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아직 예방 효과를 입증할 만한 여러 가지 조금 대규모 임상 연구가 발표되고 있진 않아서, KDIGO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뮤테란이라는 약제가 가격이 저렴하고 이것들로 인해서 따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투여 경구를 제한하고 있지만 아직 그 근거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일상적인 투여는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 1200mg씩 이틀 동안 혹은 5일 동안 투여하는 요법이 현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테오필린이나 페놀도팜, 만니톨, 고리인뇨제, 이런 예방적 혈액 투석이나 고용량 스타틴과 같은 것들이 어떤 콩팥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그런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해서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조영제 관련 급성 콩팥 손상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직접적인 어떤 콩팥 손상의 원인이 조영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 곁들여져서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조영제 연관 급성 콩팥 손상이라는 용어가 현재 제시가 되고 있고요. 발생률은 콩팥 기능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투석까지 진행하는 비율이 올라간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임상 경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은 10일 이내에 회복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성 콩팥 손상이 발생할 리스크 팩터가 많은 분들은 CT 촬영하고 나서 2-3일마다 주기적으로 추적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용 약제를 중단함으로써, 그리고 등장성 결절질 용액을 투여를 함으로써 우리가 급성 콩팥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조영제 연관 급성 콩팥 손상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